이런 곳이 서울일 리가 없어. 여기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긴급히 입을 막았지만 이미 그녀를 둘러싼 빌딩들 속에서 그 목소리가 메아리를 쳤는데요.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방금 눌러주신 구독, 좋아요 감사히 받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이굴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국제정세 중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박사과정을 하던 30년 전만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았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은 러시아와 중국, 미국, 유럽 등 인접국가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약소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하자 지도 교수님과 동료들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은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고 경제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카자흐스탄과의 교류가 활발한 국가도 아닌데 굳이 그런 나라를 연구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어요. 지금이야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통해 누구나 한국을 알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동쪽에 있는 나라 정도의 인식만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제 할머니가 고려인이셨거든요. 할머니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였던 알마티에 살고 계세요. 알마티는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저의 할아버지는 러시아 분이어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다시 알마티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카자흐인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러시아에 가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됐지요. 할머니가 사시던 곳은 100여 년 전 조선에서 이주해온 고려인이 처음 정착했던 마을이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고려인 마을에서 외로움을 모르고 사셨어요. 저와 함께 살게 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손자라며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은 예쁘다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사탕을 주거나 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 할머니 뒤에 숨었던 것이 기억나요. 고려인들은 스스로 고려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사실 그분들 중에는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소외된 채 사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조상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았고 비록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모두 하고 살았어요. 나이를 먹으며 고려인의 역사를 알아가자 저는 그들이 조국에 대해 가지는 애국심이 너무 신기했어요. 만약 그들이 한국에 살았다면 지금보다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세월을 보상받지 못하고 외딴 지역에서 소외된 채 지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고려인들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 흡수되기보다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만약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사회에 녹아들었다면 지금의 고려인의 모습은 없었겠지요. 고려인들은 매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명절에는 모여서 파티를 하기도 하는 등 서로의 연결을 끈끈이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외모가 그들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의 피가 이어져 있으니 한민족이고 형제라고 말하더라고요. 고려인 마을에는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카자흐스탄에서 벼농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고려인 덕분이라고 해요. 교육열도 매우 높았는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온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고려인들이 한글을 익히고 조선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의 언니 오빠들 모두 대학에 진학하거나 러시아, 한국 등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어요.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문화를 전하는 것에도 진심이었는데 고려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라디오, 방송 등으로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며 고려극장이란 곳에서 기념일마다 행사를 했어요. 저도 명절에는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한복을 곱게 입고 행사에 참여하곤 했어요. 매년 한국의 영웅들을 새긴 달력을 나눠주는데 모두가 알만한 영웅들이 등장해요. 저는 이 달력을 통해서 할머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러시아인이셨던 할아버지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저 마음 좋은 할머니로만 보이는 저희 할머니. 그때 당시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연해주에서 열심히 일해 돈을 보탠 숨은 유공자셨어요. 이렇게 제 뿌리를 알고 나자 저는 한국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에 우리 고려인들을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할지 국제관계학을 할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고려인도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있으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려인의 후예인 저에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했지만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 조국이 참 매력적이고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동료나 교수님들은 제게 카자흐스탄과 가까운 이웃 국가나 주요 글로벌 강대국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끊임없이 충고를 했었어요. 당시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한창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이었지만 동쪽 끝에 있는 강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카자흐스탄과 교류가 많은 나라도 아니었으니 그들의 말이 맞는 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였어요.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강국들 사이에서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한국이 중국, 일본, 미국 등과 역사적으로 상호작용한 과정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지정학적 전략으로 초점을 확대했어요. 자료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와서 한국 학자들과 협력하여 동아시아와 세계 정치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얻었어요. 저는 조사를 하면서 한국이 강대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헤쳐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폐허가 된 채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이 이룬 경제적 기적은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형성하는 중추적인 사건이었죠.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기관 시설을 구축하고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한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서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90년대의 한국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1990년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변혁적이었습니다. 나는 서울에 살면서 그동안 학술서로만 접했던 급속한 발전을 직접 목격했다. 현대화를 향한 국가의 끊임없는 노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스카이라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의 에너지는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면서 나는 한국 국민의 회복력과 결단력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식민지화, 전쟁, 분단 등 역사적 역경을 극복한 그들의 능력은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용기와 혁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한민족과 고려,
디아스포라 사이에 공유된 고통과 인내의 역사를 고려할 때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 연구에서 가장 빛나는 측면 중 하나는 전후 한국의 경제 전략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특히 의미가 깊다. 이러한 계획은 중화학공업에 초점을 맞춘 야심찬 계획으로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점은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가 건설에 관한 것, 즉 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데 결정적인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 이면에는 억압된 민주화라는 요소가 있었지만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나라를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저는 토론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전략, 특히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외교 접근 방식은 나에게 큰 관심거리였어요. 지리적으로 작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적 성공과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역 및 세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도 깊어졌습니다. 나는 한국을 단지 연구 대상이 아닌 영감의 원천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미래를 재건하고 재구상하는 한국 국민의 능력은 제 조상들의 회복력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또한 국제관계가 나에게 올바른 길, 즉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공부할수록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협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식민지화의 어려움과 탈식민지 발전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더 큰 권력과 복잡한 관계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국 간 가교를 구축하고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학술 및 외교 교류 증가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이후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게 되었고 그 여파로 제가 연구하던 연구소도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훨씬 일찍 한국을 떠나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게 되어 너무 아쉬웠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얻은 인연과 지식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카자흐스탄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어 알마티에 다시 정착하자마자 저는 대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한국에 있던 사이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풍부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관심을 키우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연구하는 동안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역사, 문화, 지정학적 전략을 통합하면서 동아시아 정치와 이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강좌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경험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대학과 한국의 여러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의 결심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곧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한국 학생들도 그들의 관점과 에너지를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학문적 환경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우정과 문화 간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을 지켜본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제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처음 할머니는 고려인보다는 카자흐인의 외모였던 제가 고려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잘 적응하고 또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이 아주 조금 서운했어요. 지금의 저는 뼛속까지 고려인이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할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너무 잘 알기에 순간 저도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민족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요?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 저를 포근히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했습니다. 온 국민이 아무 데가 없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내놓는 모습만 봐도 왜 한국이 이렇게 빨리 회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은 IMF 위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켰고 놀랍게도 2002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수백만 명의 시민이 광장에 모여 함께 열광하며 응원하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한류가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극 대장 금대장금은 전 세계 관객에게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음식, 전통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단지 또 다른 먼 아시아 국가로 여겼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대장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 생전에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다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특히 고려인의 말과 드라마 속 한국의 말이 다른 것을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100여 년의 기간이 흐른 만큼 말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러시아 말과 섞였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묘한 향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활기 넘치는 거리, 분주한 시장, 한국의 소소한 일상마저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감동시켰습니다. 마치 내 일부가 한때 제2의 집처럼 느껴졌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이 볼수록 이 느낌은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나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저에게 객원 교수로 교수진을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내 바람과 일치하는 것 같았고 나는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나의 꿈이 곧 실현될 참이었다. 이번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입국했을 때 당시 서울의 주요 관문이었던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지는 광활하고 초현대적인 복합단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빈틈없는 효율성을 갖춘 공항은 1990년대 제가 알던 김포공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포공항은 분주했지만 겸손했으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의 결실을 이제 맛보기 시작한 기능적 허브였는다. 지금 인천공항의 광활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항의 선이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유리벽을 통해 탁 트인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고 터미널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첨단 편의시설이 가득했다. 로봇은 중앙홀을 돌아다니며 여러 언어로 길 안내를 제공하고 디지털 키오스크는 원활한 체크인과 개인화된 여행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면서 그 차이는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익숙한 저층 건물과 오래된 건축물 대신 이제 유리와 강철로 반짝이며 눈이 닿는 곳까지 쭉 뻗은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 대열로 눈부시게 도약했다는 상징인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강남에서 옛 동료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강남에서 내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건물의 외관도 건축학적으로 대담하게 눈이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달라 보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근면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마치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트렌디한 카페에 모인 친구들은 활기차게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고 저는 알아듣기 힘든 줄인 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최신 글로벌 트렌드가 혼합된 글로벌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현대 생활을 헤쳐나가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자부심과 가능성의 감각을 물씬 풍겼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외국인을 보는 일이 드물었고 때문에 저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거리는 문화의 모자이크 같았습니다. 나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흥분과 경이로움을 안고 도시를 탐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복을 입고 궁궐에 가 릴스를 찍고 삼겹살쌈을 싸먹고 올리브영에 쇼핑을 합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외국인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관광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를 자유자재로 타고 동네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들과 어울립니다. 한국을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이 많아져서 이제는 흔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문화 허브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의 리듬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현지인과 방문객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외국인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세계의 교차로가 되었고 문화가 융합되고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는 곳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민족이라 배타적일 것 같았던 한국인은 저를 받아줬던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자연스레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 주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진 데에는 그동안 누적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생산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콘텐츠 생산 능력은 독보적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순위권에 항상 한국 드라마가 있는 것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만든다고 모두가 열광할까요? 저는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데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작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한국인의 정문화가 있기에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귀화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한국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발전보다는 지금을 즐기며 삽니다. 한국은 지치지 않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여기까지 왔고 한국이 공부할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듣던 박사과정 시절부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집중하기로 한 제 결정은 입증된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게 오늘날의 한국은 단지 학술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경제의 강자입니다. 지금도 제 강의에서는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떠들썩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작거나 간과되어 보일지라도 회복력, 창의성, 결단력을 갖춘 국가는 세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잇기 위해 민간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시작된 열정, 그리고 공부와 연구를 통해 나를 이끈 결단력은 이제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는 경력으로 꽃 피웠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두 문화가 더욱 가까워지고 카자흐스탄도 한국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 두 나라가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는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